날래날래오라우. 일진들은 북한에서 온 한 소년을 지독하게 놀립니다. 너넨 꿀꿀이죽 먹는다며. 내가 본죽 가서 시켜줄 테니 내 꼬봉해라. 끝도 없는 모욕, 괴롭힘. 하지만 북한에서 넘어올 때 이 정도 각오는 안 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일진들이 북에 두고 온 부모님과 형제들을 욕할 때 북파 공작원으로서 배운 기술이 내 이성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그리고 3초 후 공기는 얼어붙는데 대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소통하고 싶습니다. 댓글로 지역을 알려주세요. 인천공항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김태석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공항 안에서 느껴지는 공기마저 낯설었어요.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이곳까지 오는 긴 여정 동안 태석은 수없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자유를 향한 간절함과 동시에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수암을 찾는 곳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받아든 태석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가 지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몇 벌의 옷가지와 북한에서 가져온 작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그 사진 속에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공항 출구로 향하는 길에서 태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상점들과 각국의 언어로 쓰인 안내판들, 그리고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북한에서 공작원으로 훈련받을 때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복잡하고 더 자유로웠거든요. 출구를 나서자 강현수라는 남자가 태석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파견된 담당자였죠. 강현수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로 태석을 보자마자 친근한 미소를 지었어요. 차 안에서 강현수는 태석에게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적응 기간을 거친 후 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태석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도로 위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인천대교를 건널 때 태석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바다 위에 놓인 거대한 다리의 모습에 그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웅장한 건축물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북한에서 보았던 그 어떤 건물보다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강현수는 태석을 임시 거처로 데려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어요. 태석이 방 안을 둘러보고 있을 때 강현수가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치킨과 피자를 보며 태석은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 양과 맛 또한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혼자 남겨진 태석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온사인들이 깜빡이는 밤거리의 모습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자유의 땅에 도착한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꿈에 불과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태석은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부모님과 여동생의 얼굴이 그리웠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자신만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 와서 살게 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응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나자 태석은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수가 주기적으로 찾아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한국어 억양 교정도 도와주었어요. 태석의 북한 사투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일상 대화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현수가 태석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서울 외곽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받아주기로 했다고 했어요. 태석은 설렘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국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거든요. 입학 첫날, 태석은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하얀 셔츠와 감색 바지, 그리고 넥타이까지 매고 나니 정말로 한국 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태석은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다녔던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운동장도 넓었고 각종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태석은 담임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자신이 배정받은 교실로 향했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태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태석을 소개했지만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전학생이라고만 했습니다. 태석은 정해진 자리에 앉으며 주변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어요. 첫 수업이 시작되자 태석은 한국 교육의 특징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북한에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선생님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태석에게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죠. 점심시간이 되자 태석은 혼자 급식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태석은 부러움과 동시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태석이 책가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이수영이라는 이름의 학생이었어요. 이수영은 태석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며 학교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태석은 이수영의 친절함에 고마워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이수영은 태석에게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보며 함께 PC방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태석은 PC방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수영은 웃으며 태석을 PC방으로 데려갔습니다. PC방 안에서 태석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대의 컴퓨터가 늘어서 있고 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수영은 태석에게 간단한 게임을 가르쳐주며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태석은 이수영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석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비록 아직은 낯설고 어색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수영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태석은 일기를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첫 줄에 오늘 날짜를 적고 한국 학교에서의 첫날에 대해 정리해 나갔습니다. 학교 생활이 일주일 정도 지나자 태석은 점차 한국 학생들의 문화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영의 도움으로 몇몇 학생들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고 수업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태석이 모르는 사이에 그의 주변에는 조용한 관찰의 시선들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라는 학생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죠. 박진우는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의 리더 격이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는 학교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태석이 전학 온 첫날부터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 태석이 혼자 급식을 먹고 있을 때 박진우가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다가왔습니다. 박진우는 태석 앞에 앉으며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태석은 조심스럽게 서울 근처라고 대답했지만 박진우는 그의 억양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박진우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어요. 이전에 다녔던 학교는 어디인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전학을 오게 되었는지 등등. 태석은 미리 준비해둔 답변들로 응답했지만 박진우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태석은 이수영과 함께 학교 뒤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수영은 태석에게 박진우에 대해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박진우는 새로 전학 온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학생들을 더욱 집요하게 파고든다고 했죠. 태석은 이수영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이수영은 태석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혹시 정말로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자신에게라도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석이 교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 박진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박진우는 태석 옆에 앉으며 진짜 정체가 뭐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지만 박진우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박진우는 태석의 말투와 행동에서 뭔가 다른 점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쓰는 표현들을 가끔 사용한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태석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조심해도 완전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박진우는 태석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문제없이 넘어가겠지만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태석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과거를 밝혀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위기가 닥칠 줄은 몰랐어요. 박진우 같은 학생에게 자신의 정체가 알려진다면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태석은 강현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현수는 아직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조언했어요. 최대한 버텨보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학교를 옮기는 것도 고려해보자고 했습니다. 태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왔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숨기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석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도 다졌어요. 이수영 같은 진정한 친구도 생겼고 한국에서의 생활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거든요. 박진우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을 되새기며 복도를 걷던 중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박진우가 몇몇 후배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석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따라갔죠.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태석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우와 그의 무리들이 후배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공작원 훈련을 받을 때 목격했던 폭력과는 다른 종류였지만 약한 자를 괴롭히는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태석은 몸이 굳어버렸어요.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이 발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받았던 훈련이 떠올랐죠. 신체적으로는 박진우를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체가 더욱 의심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태석은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할 때 보여줬던 용기는 어디로 갔는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죠.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고 태석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업 중간에 박진우가 교실로 들어오자 태석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박진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갔죠. 점심시간이 되자 이수영이 태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유난히 안색이 좋지 않다며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태석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이수영은 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이수영은 태석을 학교 뒤편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이수영은 태석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석은 이수영이 자신을 위로해줄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수영이 꺼낸 말은 태석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수영은 태석에게 박진우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처음부터 박진우의 지시로 태석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석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태석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수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태석이 북한에서 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했어요. 박진우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박진우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죠. 태석은 이수영의 말을 들으며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가 사실은 적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북한에서 겪었던 감시와 불신의 문화가 한국에서도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수영은 태석에게 박진우를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석은 거부했지만 이수영은 선택권이 없다고 강요했죠. 결국 태석은 방과 후에 박진우를 만나기로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내내 태석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박진우와의 만남에서 어떤 요구를 받게 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북한에서 배운 협상 기술들이 떠올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태석은 약속 장소인 학교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박진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승리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다독였죠. 박진우는 태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협력하라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의 경험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돈도 벌 수 있다고 유혹했죠. 태석은 박진우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상업적으로 이용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박진우는 태석의 거부에 화를 내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전체에 태석의 정체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했죠. 5장. 박진우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태석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태석은 박진우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진우는 태석의 뒷모습을 보며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죠.
다음 날부터 태석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진우는 약속대로 태석의 정체를 학교 내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에게만 알려졌지만 소문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태석에게 집중되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고 어떤 학생들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동정어린 시선들이었죠. 태석은 그런 시선들이 자신을 더욱 위축시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실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이전에 자연스럽게 대화하던 학생들도 태석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조별 활동에서도 아무도 태석과 한 팀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장 배신감을 느끼게 한 것은 이수영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이수영은 이제 태석을 완전히 무시하며 박진우 무리와 더욱 가깝게 지내고 있었어요. 태석이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반응하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 축구를 하던 중 태석에게 의도적으로 거친 태클을 하는 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진우의 지시를 받은 것이 분명했어요. 태석은 여러 번 넘어지고 다쳤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훈련 덕분에 신체적 고통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달랐습니다. 태석은 북한에서 탈출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깊은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왔지만 여기서도 진정한 자유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석은 강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었으니 학교를 옮기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자고 말했어요. 강현수는 태석의 목소리에서 지쳐있음을 느꼈습니다. 곧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약속했죠. 며칠 후 강현수와 만난 태석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현수는 태석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강현수가 제안한 해결책은 태석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강현수는 태석에게 이번 기회를 이용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나중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에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의 경험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설득했죠. 하지만 태석은 강현수의 제안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강현수도 결국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박진우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자신의 과거를 상품화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태석은 강현수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계획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석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할 때의 초심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때 자신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말이죠. 태석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박진우든 강현수든 누구도 자신을 이용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평소보다 당당한 걸음으로 학교에 향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들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장. 태석의 달라진 태도는 학교 전체에 미묘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는 태석을 보며 일부 학생들은 당황스러워했어요. 박진우 역시 태석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태석이 혼자 급식을 먹고 있을 때 박진우가 무리를 이끌고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공개적으로 태석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태석의 밥그릇을 일부러 건드려 국물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휴지로 국물을 닦으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박진우는 태석의 무반응에 더욱 자극받아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놈이 이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냐며 도발했죠. 그때 태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태석에게 집중되었어요. 태석은 박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태석의 당당한 태도에 박진우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태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 학교의 당당한 학생이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죠. 급식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태석의 예상치 못한 용기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체면이 서지 않자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태석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박진우의 공격을 쉽게 피했어요. 북한에서 받은 훈련 덕분에 박진우의 움직임이 너무 느려 보였습니다. 태석은 박진우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태석의 침착함과 박진우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태석에게 동조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태석은 담임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급식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태석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북한에서 온 것과 그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모두 털어놓았죠. 담임 선생님은 태석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석의 출신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은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은 태석에게 미안하다며 학교 차원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어요. 평소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차별과 편견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교육이 최근 일어난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죠. 교육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태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되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태석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태석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받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처럼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석의 용기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한편 강현수는 태석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강현수는 태석을 다시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일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태석이 혼자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평소 말을 나눈 적이 없던 학생이었는데 태석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태석의 용기 덕분에 자신도 괴롭히던 학생들에게 맞설 용기를 얻었다고 했죠. 태석은 그 학생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태석의 용기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태석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그와 진정한 우정을 나누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현수는 태석의 독립적인 행동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태석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현수는 태석을 다시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강현수가 태석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으니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태석은 망설였지만 결국 강현수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죠. 강현수는 태석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태석을 추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어요. 태석의 신변이 위험할 수 있으니 보호가 필요하다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태석은 강현수의 말에 의심을 품었어. 너무 갑작스럽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강현수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강현수는 기밀이라며 말을 아꼈죠. 대신 태석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강현수의 요청은 구체적이었어요. 태석이 학교에서 겪은 경험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언론 인터뷰도 고려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동시에 태석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득했죠. 하지만 태석은 강현수의 진짜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결국 자신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태석은 강현수에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현수는 태석의 거절에 당황했어요. 좀 더 부드럽게 설득하려고 했지만 태석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태석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죠. 더 이상 누구의 계획에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석의 이야기가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강현수가 태석의 동의 없이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죠. 기사에는 태석의 학교 적응기와 학교폭력 극복 과정이 미화되어 실려 있었습니다. 태석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동의 없이 공개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강현수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강현수와는 완전히 선을 그어야겠다고 결심했죠. 학교에서는 언론 보도로 인해 태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태석을 영웅처럼 여겼고 또 다른 학생들은 불편해했어요. 박진우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태석을 공격할 새로운 빌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태석이 언론을 이용해서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학생들에게 태석이 허영심 많은 사람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에 대한 여론을 다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는 시도였죠. 태석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학급 시간에 자신이 언론 보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석의 진솔한 해명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했어요. 오히려 태석을 이용하려는 어른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진우의 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셈이었죠. 그날 오후 태석은 강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강현수는 태석을 설득하려 했지만 태석은 전화를 끊어버렸죠. 태석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의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태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내려 보았어요.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태석이 강현수와 완전히 선을 그은 후 학교 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언론 보도의 여파가 가라앉으면서 학생들은 태석을 하나의 평범한 동급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들도 점차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박진우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석과의 정면 대결을 통해 자신의 위신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방과 후 박진우는 태석을 학교 뒤편으로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죠. 박진우는 태석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태석 때문에 학교에서 입지가 좁아졌다고 했어요. 예전처럼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태석은 박진우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죠. 그때 태석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박진우에게 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지 물어본 것이었어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박진우는 당황했지만 잠시 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박진우는 자신도 집에서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풀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태석은 박진우의 고백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석은 박진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북한에서 겪었던 억압과 폭력, 그리고 자유를 찾아 탈출한 과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아니라 이해와 소통이라고 말했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서 적대감이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박진우는 태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태석은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박진우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괴롭혔던 후배들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죠. 학생들은 박진우의 변화에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차 학교 분위기가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석은 이제 진정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진솔함에 감동받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고 학생들도 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어느 날 태석은 학급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갔습니다. 예전에 이수영과 갔던 그 PC방이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게임을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그 과정에서 태석은 이수영과 마주쳤습니다. 이수영은 태석을 보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태석은 이수영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서로 앞으로 잘 지내자고 했죠. 이수영은 태석의 관대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이 태석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는 태석을 보며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수영도 박진우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점차 올바른 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태석은 완전히 학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특히 태석의 진솔한 성격과 배려심은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태석은 홀로 인천대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보았던 그 다리였어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다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태석은 바람을 맞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든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켰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에서의 과거도 한국에서 겪은 시련들도 모두 자신만의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죄책감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가족들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 희생해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였습니다. 태석은 이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인천대교 위에서 태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알리고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석은 천천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김태석은 더 이상 북한에서 온 망명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명의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진들에겐 큰 교훈을 줬을지 몰라도 그 순간 김태석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망명해온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야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그저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김태석의 용기와 변화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선택한 길이 올바른 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셔서 또 다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소통하고 싶습니다. 댓글로 지역을 알려주세요.